사연팔이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입니다. 사랑, 가족, 후회, 용서, 말하지 못한 사연 속에서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립니다. 자극이 아닌 삶의 감정과 기록을 담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종교전쟁. 수지는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긴 복도를 걸었다. 그날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신랑 민호의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렇게 새 가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집 문턱을 넘자마자 세상은 달라졌다. 시어머니 정옥은 매일 새벽 5시면 절로 향했다. 문이 덜컥 닫히고 나면 향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며느리도 절에 같이 가야지. 절밥을 먹어야 복이 와.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저는 주일마다 미사를 드려야 해서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말에 정옥의 눈썹이 찡그려졌다. 그런 거 믿어서 뭐하니? 우리 집은 대대로 불자야. 그 말은 명령처럼 들렸다. 수지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결혼이란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믿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다름은 벽이 되었다. 식탁 위에 놓인 불상 옆에 묵주를 올려놓은 날, 정옥은 묵주를 집어들고 냉장고 위에 올려놓았다. 이런 건 여기 두는 거 아니야. 부정타. 그날 밤 수지는 베개를 껴안고 울었다. 민호는 잠든 척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하느님, 제가 잘못한 걸까요? 창밖에서는 절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 소리에 묘하게 섞인 교회의 종소리. 그 두 소리가 한밤중에 서로 부딪히는 것만 같았다. 며칠 뒤 명절이 다가왔다. 정옥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송편을 빚으며 말했다. 절에 갈 준비해라. 스님께 인사드려야지. 수지는 손에 붙은 쌀가루를 닦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오늘은 주일이라 미사에 가야 해요. 정옥의 얼굴이 굳었다. 며느리가 주말마다 교회 가면 집안복이 새 나간다니까. 그녀는 쟁반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는 우리 집 귀신을 노하게 만들어. 그날 저녁 민호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민호야, 나 그냥 미사만 다녀올게. 그가 한숨을 쉬었다. 제발 좀 맞춰, 제발. 엄마한테는 네가 다르게 보이는 게 싫은 거야. 나도 노력해. 근데 내가 믿는 걸 버리면 나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냉랭한 공기만 가득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겨울이 오고 정옥의 기침이 잦아졌다. 한밤중에도 기침 소리가 멎지 않았다.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 수지는 매일같이 병실을 오갔다. 침대 옆에는 작은 불상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수지는 몰래 자신의 묵주를 두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다. 하느님, 어머니가 편히 쉬게 해주세요. 어떤 신의 이름으로든 제 진심이 닿게 해주세요. 하지만 다음날 정옥은 묵주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지금 내 병실을 더럽히는 거야? 수지는 당황해 손을 내밀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 그냥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나를 아프게 해. 정옥은 묵주를 침대 밑으로 던졌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은 듯 조용해졌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날 밤 수지는 병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정옥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그 손을 잡았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게 그렇게 상처였나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끝없이 기도했다. 주님, 이분을 지켜주세요. 그분이 믿는 부처님이든 제가 믿는 주님이든 제발 그분의 마음을 편히 해주세요. 그때였다. 정옥이 미약하게 손을 움찔했다. 눈을 반쯤 뜨고 수지를 바라보았다. 기도해줘. 어떤 신이든 괜찮으니까. 수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옥의 손을 꼭 쥐고 다시 기도했다. 두 사람의 손 위로 병실의 불빛이 따뜻하게 비쳤다. 며칠 뒤 정옥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날 수지는 검은 한복을 입고 절을 향해 걸었다. 스님이 조용히 합장을 하며 말했다. 기도는 방향이 아니라 마음이요. 그 말이 수진의 가슴에 깊게 스며들었다. 며칠 후 수지는 교회에 갔다. 그녀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초를 켰다. 그리고 속삭였다. 어머니, 부디 평안하세요. 당신의 신도 나의 신도 결국은 같은 하늘 아래에 있었어요. 창밖에서 절의 종소리가 울리고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겹쳐 울렸다. 그 우리들은 서로 다 하나의 선율이 되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신이 다르면 뭐예요? 사랑은 결국 같은 길이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두 손을 모았다. 그날의 기도는 두 개였지만 하늘로 올라가 하나가 되었다. 그해 겨울 돌아온 남편. 1982년 겨울, 눈이 허리까지 쌓인 인천 골목. 정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다. 잠든 아이들 4명을 이불 속에 꼭 싸매놓고 남편이 남기고 간 낡은 코트를 걸쳤다. 돈 좀 벌어올게. 그 한마디 남기고 떠난 사람. 그 후로 3년째 아무 소식이 없었다. 정수는 매일같이 생선가게에서 일했다. 손끝은 항상 갈라지고 피가 났다. 바닷물이 스며들어 손이 얼었지만 가게 아주머니는 말했다. 그만둘래? 다른 사람 알아볼게.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밤이 되면 재봉틀 앞에 앉았다. 이웃집 옷수선을 해주며 버는 돈으로 겨우 전기세를 냈다. 바늘에 실을 꿰다 졸음이 와서 고개가 떨어지고 깨달으면 새벽 2시였다. 책상 위엔 아이들 도시락통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계란 하나라도 넣어주고 싶었지만 냉장고엔 김치밖에 없었다. 그래도 정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엄마는 괜찮아. 니들 밥 많이 먹어. 그 말을 들은 막내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는 왜 맨날 괜찮대?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세월은 흐르며 아이들이 자랐다. 첫째는 공장에 나가며 돈을 벌기 시작했고 둘째는 야간 학교에서 공부했다. 막내는 늘 엄마 옆에서 엄마,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줄게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갔던 정순이 집에 돌아오니 막내가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끓고 있었다.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찬물 수건을 올려놓고 밤새 기도했다.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때 밖에서 들려온 장맛비 소리. 찬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양동이를 채우고 있었다. 정수는 그 물을 버리지 못했다. 빗물이라도 받아놔야 내일 빨래할 수 있으니까. 세월이 흘러 30년. 아이들은 모두 어른이 되었고 하나둘씩 제자리를 잡았다. 첫째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결혼식장에서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 엄마가 웃을 차례야. 그 말을 들은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지만 밤마다 여전히 옛날 꿈을 꿨다. 비 오는 날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꿈. 정순아, 나왔어. 그 말이 듣고 싶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정수는 시장 입구에서 국밥을 팔던 중 낯익은 얼굴 하나를 보았다. 수염 덥수룩한 남자, 발엔 해진 고무신, 아주머니 따뜻한 국 한 그릇만, 그 목소리.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당신이야? 남자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정순이 맞지? 나야, 나 영수야.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눈동자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다. 미안하다. 그때는 정말 살기 힘들어서 돈 벌러 갔다가 다 잃었어.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내밀었다. 이거라도 먹어. 당신 많이 고생했지. 남자는 뜨거운 국을 한 숟갈 떠먹으며 울었다. 그동안 애들은 잘 컸지? 그래. 당신 없어도 다 컸어. 그 애들이 이제 내 전부야. 잠시 후 정수는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 낡은 전기난로 위엔 보리차가 끓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다. 정순아, 응, 나 이제라도 옆에 있어도 되겠냐? 정수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와서라도 돌아왔잖아. 그걸로 됐어.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집 창문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정수는 국소 뚜껑을 덮으며 작게 혼잣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 따뜻하네. 아버지의 간병인. 아버지는 예전엔 마을에서 존경받던 분이셨다.
평생 교사로 일하시며 원칙과 성실을 몸소 보여주셨다. 그런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진 건 작년 겨울이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한쪽 팔을 잘 쓰지 못하셨고 말도 느려졌다. 나는 회사 일에 치여 병가로는커녕 전화 한 통도 자주 드리지 못했다. 결국 나는 돌보미를 구했다. 지인이 소개해준 여인, 이름은 김선자.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사람이었다. 처음 본 인상은 좋았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손이 야무졌다. 아드님, 걱정 마세요. 어르신, 제가 잘 챙길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모든 게 순조로웠다. 아버지는 점점 밝아지셨고 선자 씨가 끓여주는 죽이 맛있다고 웃으셨다. 퇴근 후 집에 들르면 향긋한 보리차 냄새가 났고 거실엔 아버지와 그녀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나는 안심했다.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런 평화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출금 내역이 눈에 들어왔다. 요양비, 보조금, 간병용품비 같은 이름으로 매달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수취인 이름은 모두 김선자. 처음엔 실수겠지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자꾸 나를 피하셨다. 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선자 씨가 다 해줘. 대답은 짧고 눈길은 내게 닿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몰래 CCTV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틀 후 모니터 속 장면을 보고 숨이 막혔다. 깜깜한 거실. 선자가 금고를 열고 있었다. 아버지의 도장을 꺼내 봉투에 넣었다. 그 표정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있었다. 나는 다음 날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선자 씨,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 네? 그냥 설거지 좀 하고 잤죠. 그녀는 태연했다. 그 미소가 왠지 섬뜩했다. 결국 나는 병원에 들러 아버지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조회했다. 최근 한 달 사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접수되어 있었다. 매도인은 아버지, 매수인은 김선자였다. 머리가 하얘졌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그녀를 마주했다. 선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도장은 왜 당신 손에 있었죠?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어르신이 직접 주셨어요. 서류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서류가 집문서입니까? 그건 그분이 저를 믿으셨으니까요. 당신은 바쁘잖아요. 매일 곁에 있었던 건 저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엔 죄책감보다 억울함이 담겨 있었다. 나를 딸처럼 생각하셨어요. 그분은 외로우셨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용한 겁니까? 이용이 아니에요. 나도 외로웠어요. 당신은 몰라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는 노인을 돌보는 게 어떤 건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 눈물은 동정이 아니라 분노였다. 그때 방 안에서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 나오셨다. 흰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고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그만해요, 선자 씨. 어르신, 당신 덕에 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요. 선자는 그 자리에 무너져 울었다. 난 그냥 같이 있고 싶었어요. 이건 함께 사는 게 아니요. 훔치는 거요. 그녀는 도장을 바닥에 던지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며칠 뒤 경찰이 찾아왔다. 사문서 위조와 횡령 혐의. 모든 게 밝혀졌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며칠간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식사 중에 불쑥 나지막이 물으셨다. 나도 잘못한 걸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금고 안의 돈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도둑맞은 게 더 아팠다. 믿음이란 참 이상한 거다. 누군가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셈이니까. 그날 이후 나는 누군가에게 함부로 손 내밀지 못하게 됐다. 그리고 가끔 밤이 깊어지면 아버지 방에서 들리던 그녀의 자장가 같은 목소리가 떠오른다. 그건 거짓이었지만 그 거짓 속에 진심이 조금은 섞여 있었던 걸까? 이제는 알 수 없다. 돌봄의 그림자는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곳에 피어난다. 은혜 갚을 순댓국집. 겨울 바람이 살을 내는 날이었다. 눈발이 흩날리는 거리 끝
낡은 책가방을 맨 한 청년이 허름한 순대국집 앞에 서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뜨끈한 국물 냄새가 그를 붙잡았다. 며칠째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탓에 속이 타들어갔다. 청년은 잠시 망설였다. 돈이 없는데 그냥 냄새만 맡고 나올까. 그러나 찬바람이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가자 그는 용기를 내 문을 열었다. 안에는 허름하지만 정겨운 공간이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누렇게 바랜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주방 한쪽에서는 중년의 아주머니가 커다란 국솥을 저으며 김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청년을 보자마자 손을 닦으며 다가왔다. 학생, 밥 먹으러 왔지? 청년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그냥 냄새가 좋아서요. 배고프지? 앉아요. 청년은 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저 돈이 아직 괜찮아요. 나중에 벌면 그때 줘요. 학생이 공부하느라 힘든 거 내가 알아요. 그 말에 청년의 목이 꽉 메었다. 그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국 한 그릇이 앞에 놓였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먹는 순간 배 속이 따뜻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은혜 언젠가 꼭 갚겠다. 그날 이후 청년은 종종 그 가게를 찾았다. 공부하다가 늦은 밤 몸이 지쳐도 그곳만큼은 편했다. 아주머니는 늘 물었다. 시험은 잘 봤어요? 오늘은 얼굴이 좀 피곤하네.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밥보다 큰 위로였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 등록금이 밀리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잃었다. 월세는 쌓여만 갔고 결국 그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가게를 찾아 인사드릴 용기도 나지 않았다. 빈손으로 찾아가면 아주머니가 더 마음 아파할 것 같았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차창에 비친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시간은 흘러 15년. 그 청년은 이제 중소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직원 수백 명, 연 매출 수십억. 언론 인터뷰도 종종 들어왔지만 그는 늘 겸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 도중 문득 떠오르는 냄새 하나. 그 겨울의 순대국 냄새였다. 그는 일을 멈추고 차를 몰았다. 그 시절 살던 동네로 오래된 골목으로 향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그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간판은 바랬고 벽은 갈라졌지만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그를 감쌌다. 주방 안에는 머리가 희끗한 아주머니가 여전히 국물을 휘젓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저 기억하시겠어요? 예전에 돈도 없이 밥 얻어먹던 학생이었어요. 아주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였구나. 얼굴이 다 말해주네. 잘 됐다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그때 못 드린 밥값이에요. 그리고 새로 가게 내시라고요. 그때 아주머니 덕분에 진짜 포기 안 했어요.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이고, 그런 소리 말아요. 그땐 그냥 배고파 보여서 준 거지. 그의 눈가가 젖었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그때 그 미소였다. 그는 국물 한 숟갈을 떠먹었다. 그 맛은 변하지 않았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이었다. 그날 밤 그는 간판을 새로 달아드렸다. 은혜의 순대국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집. 그 불빛이 골목을 환히 비추었다. 그는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눈발이 다시 흩날렸지만 이번엔 춥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따뜻한 국물처럼 오래된 인연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망나니 큰형의 정체. 젊은 시절 형은 마을의 골칫거리였다.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궈놓은 가게 돈을 몰래 가져가고 술에 취해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며 밤마다 경찰서에 끌려갔다. 아버지는 늘 담배를 피우며 고개를 저었다. 저놈은 언젠가 큰 화를 부를 놈이다. 결국 형은 고향을 떠났고 가족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다. 형 같은 인간은 없어도 돼. 그 말이 집안의 공기처럼 굳어졌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병상에 눕게 되었다. 의식은 희미했고 산소 호흡기 소리만 병실에 남았다. 그때 형이 조용히 돌아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에는 세월이 깊게 패여 있었다.
누구도 그를 반기지 않았다. 밤이 깊자 형은 병실에 홀로 남았다.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도장이 있었다. 형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이번엔 제대로 할 거야. 아버지 뜻 내가 끝까지 지킬게요.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형의 눈빛은 결심과 두려움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며칠 뒤 가족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 명의의 모든 재산이 형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뭐라고? 동생이 등기부 등본을 손에 쥔 채 소리쳤다. 역시 형이었어. 또 사고를 쳤구나. 둘째가 이를 악물었다. 병원에도 제대로 안 오더니 결국 아버지 돈에 손댔네. 형은 평생 변하지 않아. 망나니로 시작해서 도둑으로 끝나는 거지. 형은 묵묵히 서 있었다. 모든 비난이 쏟아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돈이 피보다 소중했겠지. 그 말에 형은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섰다. 비 내리는 마당에 그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그의 손에는 도장이 꽉 쥐어져 있었다. 그날 밤 형은 낡은 트럭에 몸을 실었다. 조수석에는 도장과 서류가 들어있는 검은 가방이 있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창밖은 흐릿했다. 그래, 다 나만 나쁜 놈이지. 하지만 난 아버지 뜻을 따르려 했을 뿐이야. 형은 혼잣말을 했다. 차창 너머로 번개가 번쩍였다. 눈앞이 하얗게 물들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넌 늘 부족하다.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그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형은 이마를 짚으며 울었다. 이제라도 책임지려 했던 건데 순간 맞은편에서 트럭 불빛이 번쩍였다. 급 브레이크 소리 그리고 충돌. 차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며칠 뒤 경찰은 사고 현장을 수습했다. 트럭 잔해 속 가방에는 찢어진 서류와 도장이 남아 있었다. 그 서류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유언을 정리 중입니다. 모든 재산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누며 형제 간 다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은 재산을 훔친 게 아니었다. 오히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부탁으로 가족들이 싸우지 않게 하려던 것이었다. 며칠 뒤 아버지는 병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손끝이 떨렸고 눈가에는 미처 말하지 못한 눈물이 맺혔다. 장례식 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관 앞에는 아버지의 영정과 형의 사진이 나란히 놓였다. 형이 욕심을 부린 줄만 알았어요. 형은 망나니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자기 이름을 희생한 거였네. 누군가 울먹이며 말했다. 바람이 불어 국화꽃이 흩날렸고 묘비 옆엔 젖은 도장이 놓여 있었다. 빗물이 도장 위를 타고 흘렀다. 사람들은 침묵했다. 탐욕이라 믿었던 형의 행동이 사랑과 책임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이제 알았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오해 속에 살았으나 사랑으로 떠난 형. 매년 비 오는 날이면 가족들은 그 묘를 찾는다. 누군가 도장을 닦으며 중얼거린다. 형, 미안해. 우린 형을 너무 늦게 이해했어. 이제는 편히 쉬어요. 비가 천천히 그쳤다. 묘비 위의 도장이 희미한 붉은 빛을 머금고 있었다. 명절 며느리들의 이야기. 부엌에는 기름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다. 새벽부터 전을 부치느라 온몸이 끈적거렸고 머리칼에는 튀김 기름이 달라붙어 있었다. 지연은 반쯤 타버린 호박전을 뒤집으며 기름때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곁눈질하며 한마디를 던졌다. 그거 아직 다 안 했니? 손이 왜 그렇게 느리니, 며느리? 지연은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말 한마디를 던질 때마다 더 큰 말이 돌아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름이 튀어 팔에 떨어졌다. 뜨거웠지만 입술은 꾹 다물어졌다. 거실에서는 남편 민수가 뉴스 소리를 들으며 웃고 있었다. 형님은 소파에 기대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시누이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다. 누구도 부엌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다. 지연이 부엌의 모든 소리를 감당하는 동안 그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명절을 즐기고 있었다.
점심이 가까워지자 상 위에는 음식이 가득 올랐다. 전, 잡채, 갈비찜, 나물. 그 모든 게 지연의 손끝에서 나왔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다. 시어머니는 전을 집어들며 말했다. 요즘 애들은 이런 거 못해. 그래도 지연이는 손이 야무진 편이네. 그 말에는 칭찬보다 그래도라는 가시가 들어있었다. 형님이 거들었다. 그건 어머니가 옆에서 가르쳐 주셔서 그런 거죠. 신우이는 키득거리며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손도 안 대요. 오빠 복 받았어요. 모두 웃었다. 지연은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웃음이 부엌의 기름 냄새보다 더 지독하게 가슴을 조였다. 식사가 끝나자 남자들은 술을 따랐다. 아버님이 한 잔을 돌리며 이 맛에 사는 거지 라고 말했다. 민수는 웃으며 잔을 받았다. 지연은 조용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자 손등의 상처가 하얗게 불어났다. 시어머니가 부엌 문가에 서서 말했다. 그릇 조심해. 지난번에도 깨뜨렸잖니. 참 조심성이 없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접시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잭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부엌을 울렸다. 모두가 돌아봤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또 깨트렸어? 세상에 이런 사람 처음 봤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이니까 집안이 시끄러워. 지연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 말조차 공기 중에서 잘리지 못하고 흩어졌다. 민수가 다가와 괜찮아요, 엄마. 실수할 수도 있죠. 라 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가벼워서 아무 힘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다. 넌 늘 네 아내 편이지. 부모는 눈에도 안 들어오고. 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깨진 조각을 바라보며 그 위로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을 보았다. 눈물이 조각 틈으로 스며들며 미세한 소리를 냈다. 그건 아무도 듣지 못했다. 밤이 되자 모두가 잠들었다. 거실엔 술 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오래된 피로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짐을 쌌다. 아이도 없고 가져갈 것도 많지 않았다. 결혼 반지와 휴대폰, 그리고 통장 한 권. 그게 전부였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려다 잠시 멈췄다. 뒤를 돌아봤다. 불이 꺼진 부엌, 잠든 거실, 고요히 들리는 아버님 코골이 소리. 이 집의 공기에는 자신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공기는 이제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몸을 감쌌다. 겨울의 냄새가 스며들었다. 지연은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안 올게요. 그 말은 입술을 벗어나기 전 이미 공기 속에 녹아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섬마을 등대주점의 비밀. 바다는 고요했지만 그날의 연화는 폭풍 속에 있었다. 도시의 골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던 그녀는 섬의 술집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는 말에 속아 작은 배에 올랐다. 그녀는 믿고 싶었다. 가난보다 나은 삶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곳은 일터가 아닌 감옥이었다. 섬의 유일한 술집 등대주점. 간판은 희미했고 창문엔 커튼이 늘 닫혀 있었다. 낮에는 고요했지만 밤이 되면 그곳은 섬의 모든 어둠이 모이는 곳이었다. 손님이라 불리던 사람들은 섬의 권력자이자 이 섬을 떠날 수 없는 이들이었다. 웃어. 이 섬에선 그게 돈이야. 주인은 그렇게 말했다. 연화는 억지로 웃었고 잔을 채웠다. 하지만 눈은 웃지 못했다. 술잔 아래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 그건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이름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아가씨라고 불렀고 그녀 스스로도 자신을 부를 때 머뭇거렸다. 이름 없는 하루들이 이어졌다. 섬의 사람들은 모두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어디선가 사라진 여인들. 말없이 닫히는 문. 새벽마다 울리는 배의 기적 소리. 그리고 누구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등대의 불빛을 보았다. 매일 밤 같은 시각에 꺼지고 다시 켜졌다.
그 규칙적인 불빛 속에 섬이 감추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집에 찾아온 노부인이 연화를 불렀다. 등대에 혼자 산다는 그 여인은 낡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섬의 공기는 썩었단다. 누군가 불을 피워야 해. 그래야 이 섬이 끝나. 그 말은 연화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변했다. 손님들의 말에 더 이상 웃지 않았고 술을 따르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공포가 아니라 결심이라는 걸 그녀 스스로도 느꼈다. 그녀는 눈으로 길을 익혔다. 등대 불빛이 꺼지는 시간, 술집 창고에 쌓인 기름통, 배가 메인 자리, 그리고 바람의 방향, 모든 것을 기억했다. 폭풍이 몰아치던 밤, 섬의 사람들은 술집에서 떠들고 있었다. 바람이 흔들고 파도가 부딪혔다. 그 틈을 타 그녀는 불씨 하나를 던졌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곧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불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번져갔다. 기름에 젖은 마룻바닥이 타오르고 창문 너머로 불길이 하늘로 솟았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연화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불은 파괴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나는 이제 이름을 되찾겠다. 그녀는 작은 배에 몸을 실었다. 비가 내리고 바다가 흔들려도 그녀는 노을을 멈추지 않았다. 멀리 섬이 붉게 물들었다. 그 불빛은 저주가 아니라 해방이었다. 새벽이 오자 바다 위로 해가 떠올랐다. 연화는 어머니의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내 이름은 연화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 말은 기도였고 결심이었으며 다시 시작이었다. 육지에 닿은 뒤 그녀는 작은 방직 공장에 취직했다. 밤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다. 등불을 켤 때마다 섬의 불길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 불은 파괴의 불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불이었다. 신문 한 구석에서 외딴 섬 원인 불명의 화재라는 기사를 보았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불은 나를 태운 게 아니라 나를 남겼다. 그날 이후 연화는 매일 작은 불을 켰다. 전등의 불, 주전자의 불, 삶을 이어가는 불. 그 불들은 섬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피어난 연화의 삶이었다. 6.25 노병의 귀환. 방 안은 고요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희미하게 군가가 흘러나오고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문사를 흔들었다. 침대에 누운 노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등은 거칠게 말라 있었고 오래된 저녁 훈장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기억 속으로 젊은 시절의 냄새가 스며들었다. 연기, 피, 흙, 그리고 전우들의 외침. 그는 20살의 병사였다. 6.25 전쟁의 포화 속 전우들과 함께 북녘 산골의 고지를 향해 전진하던 그날이 아직도 선명하다. 달빛은 희미했고 하늘은 불길한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총탄이 빗발쳤다. 흙이 얼굴에 튀고 뒤에서는 계속 새소리가 울렸다. 이등중사, 앞으로! 지휘관의 외침이 들렸다. 그는 몸을 낮추고 앞으로 기어갔다. 그 순간 옆에서 비명이 터졌다. 형님, 다리가! 뒤를 돌아보니 전우 철수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총알이 허벅지를 관통한 듯했다. 철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가세요. 전 괜찮아요. 전우들 따라가야죠.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놈아, 전우는 두고 가는 게 아니야. 그는 총알이 날아드는 사이로 몸을 던졌다. 손으로 철수의 어깨를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 끌어당겼다. 피가 손바닥에 묻어 미끄러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포탄이 터지며 흙더미가 뒤집어졌고 귀가 먹먹해졌다. 그는 온몸으로 철수를 감싸며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가슴이 타는 듯 아팠고 어깨에는 총탄이 스쳐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살아야 해. 철수야, 너라도 살아야 해. 밤새 그는 철수를 업고 후방으로 내려왔다. 숨이 넘어가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다. 적의 총소리가 멀어지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들은 살아남았다. 전쟁이 끝나고 철수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는 철수의 어머니를 찾아가 떨리는 손으로 전했다. 아드님, 살아있습니다. 다행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노모는 그 앞에 엎드려 울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살린다는 것의 무게를 알았다. 그리고 그 무게는 평생 그의 가슴 속에 남았다. 세월이 흘러 그는 전우들을 하나둘 잃었다. 철수도, 함께 싸웠던 이들도 세상을 떠났다. 그는 홀로 남아 좁은 방에서 세월을 견뎠다. 때로는 밤마다 그날의 고지를 떠올리며 깨어 있었다. 총성이 울리고 피냄새가 났다. 그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살아남았을까? 늦은 겨울밤, 숨이 점점 가빠졌다. 그는 라디오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그때 방 안이 서서히 밝아졌다. 문틈 사이로 푸른빛이 스며들더니 검은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가 나타났다. 이제 가실 시간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 드디어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구먼. 문이 스르르 열리자 골목길에 줄지어 선 영혼들이 보였다. 그들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에는 태극기가 나부꼈고 얼굴에는 젊은 시절의 표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의 전우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철수가 서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경례를 했다. 노인은 천천히 손을 들어 거수경례로 답했다.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다. 이제 나도 간다. 그의 몸은 점점 젊어졌다. 주름이 사라지고 군복 차림의 청년이 되었다. 그는 전우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하늘에서는 은빛 빗줄기가 쏟아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전우들이여, 고맙다. 새벽이 되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탁자 위에는 훈장과 태극기가 남아 있었다. 그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캄보디아 실종 사건. 겨울 끝자락, 인천의 낡은 골목. 낡은 전기난로 하나의 의지에 살던 부부가 있었다. 박씨 부부. 둘은 오늘도 식탁 위 낡은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성민이 연락이 왜 이렇게 늦지?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고 남편은 담배를 물고 고개를 떨궜다. 그 휴대폰 속엔 마지막으로 걸려온 영상통화 한 통이 남아 있었다. 엄마, 아빠. 캄보디아에서 일 잘하고 있어요. 여기 월 300만 원이라는데 금방 돈 모아서 집 고쳐드릴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성민은 26이었다. 공장에서 계약이 끝나고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때 친구의 소개로 듣게 된 이야기. 캄보디아에 콜센터가 생겼대. 한국인 직원 필요하대. 숙식 제공, 월 300만 원. 부모에게는 한 줄기 희망처럼 들렸다. 이번엔 진짜 기회야. 성민은 웃으며 말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 속 그는 낡은 가방 하나에 꿈을 담은 채 비행기에 올랐다. 처음 몇 주간은 연락이 왔다. 밥도 잘 먹고 있어요. 여긴 더워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연락이 줄었다. 2달째에는 문자 한 줄. 그리고 3달째 아무 말도 없었다. 어머니는 밤마다 휴대폰을 붙잡고 잠이 들었다. 성민아, 오늘은 연락 좀 줘. 그러다 새벽에 울리는 알림 음에도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매번 광고 문자뿐이었다. 어느 날 인터넷 기사 하나가 떴다. 캄보디아 콜센터, 한국인 수십 명 감금. 사진 속 흐릿한 남자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아들과 닮아 있었다. 부부는 외교부에 전화를 걸었다. 우리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담담히 말했다. 현지에서 실종된 경우 찾기 어렵습니다. 수사권이 없어서 저희가 직접 나설 수는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아버지는 이웃에게 돈을 빌렸다.
캄보디아까지 가보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여비조차 마련할 수 없었다. 대신 통역사를 통해 SNS에 글을 올렸다. 혹시 이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그러나 댓글 하나 달리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고 집엔 낯선 정적이 내려앉았다. 밥솥에는 밥이 남아 식었고 거실 벽시계 소리만 크게 울렸다. 반년 뒤 한 통의 택배가 도착했다. 송장에는 푸놈펜이라 적혀 있었다. 작은 상자 안엔 낡은 휴대폰 하나. 화면을 켜자 자동으로 영상이 재생됐다. 화면 속엔 수척한 얼굴의 성민이 있었다. 눈 밑엔 멍이 들었고 배경은 낯선 창고였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여기선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나 집에 가고 싶어요. 그 뒤로 화면이 끊겼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잠을 자지 못했다. 성당에 가서 촛불을 켜며 기도했다. 하느님, 제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아버지는 신문을 뒤지고 대사관에 또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돌아온 답장은 늘 같았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집 앞 골목의 철문엔 녹이 슬었다. 이웃들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부부는 매일 저녁 밥상 2개를 차렸다. 빈 의자 하나 그대로 두었다. 혹시나 오늘은 돌아올지도 모르잖아.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에는 늘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리고 오늘 창문 밖엔 봄비가 내린다. 휴대폰 화면에 아들의 사진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 밝은 미소 속에는 가난보다 더 무서운 함정이 있었다. 누군가는 그를 취업이라 속였고 누군가는 그를 노예처럼 팔았다. 하지만 세상은 조용했다. 이야기의 끝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어디선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아들을 오늘도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 성민아, 돌아와줘. 돈은 필요 없다. 그냥 네가 있던 그 자리로. 남쪽에서 온 라면. 눈은 마을의 지붕과 길을 모두 덮어버렸다. 북녘의 작은 산골 마을. 아이들은 낡은 속옷을 입고 놀았지만 그들의 뺨은 차가운 바람에 빨갛게 얼어 있었다. 철민은 학교에서 돌아와 부엌 구석에 놓인 주전자 속을 들여다봤다. 물만 반쯤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닦으며 말했다. 오늘은 옥수수죽으로 버티자. 하지만 그날 저녁 마을 어귀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군인들이 개울가에서 남쪽에서 떠내려온 상자를 발견한 것이다. 상자 안에는 낯선 봉지들이 들어있었다. 붉은 글씨로 라면이라고 적혀 있었다. 남조선 물건이니 손 떼지 말라. 보이부원이 그렇게 말하며 상자를 트럭에 실어갔다. 그러나 그 틈에 낡은 봉지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철민은 슬며시 주머니에 그것을 넣었다. 그날 밤 그는 이불 속에서 봉지를 꺼내 한참을 바라봤다. 라면. 남쪽 사람들은 이걸 먹는다고 했지. 그는 천천히 어머니 쪽으로 다가갔다. 엄마, 이거 한번 끓여보면 안 돼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거 남조선 물건이야. 들키면 잡혀간다. 그럼 아무도 모르게 마당 장작불로 끓일게요. 소리 안 나게 할게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불 조심해라. 밤이 깊었다. 별빛조차 희미한 새벽녘. 철민은 봉지를 품에 안고 살금살금 마당으로 나왔다. 손바닥만 한 냄비를 올리고 눈을 녹여 물을 만들었다.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양손으로 감싸며 불씨를 키웠다. 봉지를 조심스럽게 뜯자 안에서 노란색 가루 봉지가 나왔다. 이게 양념인가? 그는 가루를 물에 넣었다. 순식간에 주황빛 국물이 퍼졌고 고소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세상에, 이런 냄새가 있구나. 그는 숨을 고르며 면을 풀었다. 그 순간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야? 밤에 불을 피운 게 누구야? 군인의 목소리였다. 철민은 냄비를 번쩍 들어 장작더미 뒤로 숨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손전등 불빛이 눈발 사이로 흔들렸다. 여기 불 냄새가 나는데. 그는 숨을 죽인 채 입을 막았다. 뺨을 타고 땀이 흘렀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지자 철민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냄비 속 면은 불어 있었다. 그는 젓가락 대신 나무 젓대를 들어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다.
입안에 퍼지는 따뜻한 맛, 짭조름한 향. 혀끝이 놀라며 떨렸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는 냄비를 들고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다. 들켰으면 어쩔 뻔했니? 엄마, 한 입만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젖대를 잡았다. 국물을 한 모금 삼키자 눈가가 떨렸다. 이게 남쪽 사람들의 맛이구나. 그녀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 한 모금이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듯했다. 이튿날 철민은 남은 몇 가닥을 그릇에 담아 옆집 영희에게 가져갔다. 이거 남쪽에서 온 거야. 진짜 맛있어. 영희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다. 이게 천국 맛이네. 두 아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창문 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눈 덮인 마당 위로 김이 피어올랐다. 그 따뜻한 냄새는 잠든 마을을 천천히 감싸고 있었다.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 사랑. 겨울은 언제나 그 마을을 하얗게 덮었다. 눈이 내리면 아이들은 골목에서 한방눈을 던지며 뛰놀았지만 그중 한 아이는 늘 창가에만 앉아 있었다. 다리가 불편한 진수였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무표정한 어머니가 있었다. 넘어질 거면 나가지 말아라. 그 한마디는 칼처럼 차가웠다. 다른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부축해주는 동안 진수의 어머니는 멀찍이서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어린 진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는 날 미워하나 봐. 그 겨울 진수는 스스로 목발을 짚고 눈길에 나섰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다. 피가 번지는 무릎을 보고도 어머니는 달려오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짧게 말했다. 괜찮으면 일어나. 세상은 아무도 내 손 잡아주지 않는다. 그 말은 어린 마음의 상처처럼 남았다. 그래서 진수는 자라서 단 한 번도 그 시절을 돌아보지 않았다.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얻고 결혼까지 했지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일은 해마다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오랜만에 고향에서 연락이 왔다. 진수야, 어머니가 오늘 새벽에. 그 한마디로 세상이 조용히 멈췄다. 진수는 눈 덮인 고향길로 차를 몰았다. 집 앞 골목은 예전 그대로였다. 작은 장독대, 낡은 담장, 그리고 고요. 그 고요 속에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장례를 치른 뒤 동네 어르신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해 겨울 기억하나? 내가 다쳤던 그날 이후로 내 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나왔어. 너 다칠까봐 집 앞 눈길을 혼자 다 치웠다 아이가. 장갑도 안 끼고 삽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말이다. 진수는 말없이 하얀 눈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떠올랐다. 늘 마루 끝에서 얼어붙은 손을 비비던 어머니의 모습. 그 손이 혹시 매일 새벽 눈을 밀던 손이었을까?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세상 속에 어머니의 발자국이 겹쳐지는 듯했다. 진수는 눈 위에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흰 눈을 쓸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왜 그렇게 차가우셨는지. 하늘에서 천천히 내리는 눈송이들이 그의 눈물과 섞였다. 그 눈물은 따뜻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흰 눈처럼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 아들의 뒤늦은 후회. 초등학교 4학년 봄. 홍수는 그때 이미 가난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몸으로 알고 있었다. 친구들의 운동화가 새 것으로 반짝일 때 자신의 운동화는 앞코가 일찍이 벌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친구들은 유난히 시끄러웠다. 야, 오늘 우리 집으로 와서 게임하자. 야, 우리 엄마가 치킨 시켜준대. 그런 말들이 부럽지도 않은 척하면서 홍수는 그 대열 속에 섞여 웃었다. 그때 마이너스 골목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아버지였다. 사다리 아래에서 페인트통을 잡고 서 있던 손, 마른 흙과 페인트 가루가 엉겨붙어 거칠어진 손마디, 햇빛에 타서 구겨진 이마, 헬멧 아래로 흘러내리는 땀, 그리고 아들을 보며 미세하게 떠오르던 웃음. 아버지는 입을 열지 않았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저 그 미소 하나에 모든 말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친구들이 말했다. 페인트 냄새 역겹다. 더러워, 얼른 가자.
그 두 문장이 칼날이 되어 홍수의 가슴 안쪽을 마구 찔렀다. 자기 아버지가 그 조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친구들의 눈이 자신을 향했다는 사실. 그 순간 홍수는 고개를 돌렸다. 그 한 번의 회피가 그날 아버지를 버린 행동이 되리라는 걸 그는 아직 몰랐다. 그날 저녁 집 식탁 위에는 짜디짠 장국과 김치뿐이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입술 끝이 자꾸만 올라가려는 걸 억지로 누르고 있는 얼굴이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눈, 무언가 듣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나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홍수도 말하지 않았다. 대화는 없었고 대신 거대한 오해 하나가 그대로 식탁 위에 올랐다. 아버지는 아들이 내가 부끄러웠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홍수는 아버지도 괜찮은 척 하고 싶겠지 라고 넘겼다. 그 두 생각 사이에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너지 않았다. 그 침묵이 그대로 영원해졌다. 시간이 흐르고 홍수는 어른이 되었다.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엔 지쳐 쓰러지고 아이를 키우며 아버지라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병상에 누워 있었다. 말수가 더 줄고 눈빛만 남았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떠났다. 사과는 생전에 전달되지 않았다. 장례식 내내 사람들은 훌륭한 분이라 말했다. 하지만 홍수에게는 그 말이 축복이 아니라 형벌처럼 들렸다. 그 훌륭한 사람에게 자신이 했던 그 첫 외면, 죽을 때까지 회수되지 못한 채 묻혀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이 더 흐르고 홍수는 어느 날 자신의 딸을 데리러 학교 앞에서 서 있었다. 그 장면이 과거의 그 장면과 완벽하게 포개졌다. 아이들이 때로 쏟아져 나온다. 그 속에서 딸이 있다. 웃는다. 친구들과 장난치며 내려온다. 그러다 아빠를 본다. 손을 흔든다. 숨김없는 기쁨으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과거의 모든 순간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왜 그때, 왜 한 번의 외면으로 사람 마음을 꺾었을까? 왜 그때 붙잡지 않았을까? 그는 벤치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렸다. 딸이 다가와 손을 잡았다. 아빠 왜 울어? 홍수는 답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말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지금 서보니 이제 알겠습니다. 그날의 제 외면이 아버지에게 어떤 칼이었는지, 왜 저는 사랑을 늘 늦게서야 배우는 사람입니까? 바람이 분다. 학교 종소리가 멀어진다. 딸이 그의 손을 꼭 쥔다. 그제야 홍수는 깨닫는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미안함은 남아 끝없이 살아있는 감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서 아주 늦은 첫 문장을 완성했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평생 안고 가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